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아직 알지 못했을 고고학 발견 100가지를 소개한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거대한 피라미드의 기초를 놓던 당시 세상은 지금과 완전히 달랐다. 지구에는 아직 털이 무성한 매머드가 돌아다녔고 고대 문명과 원시자연의 대조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수많은 건축 기적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쿠프 피라미드다.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유일한 건축물일 뿐 아니라 겉보기와 달리 독특하게도 8개의 면을 지니고 있다. 얼핏 보면 6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대피라미드의 이 특징은 특정한 빛이 비칠 때만 드러나며 고대 건축가들이 얼마나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갖고 있었는지 보여준다. 흥미롭게도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피라미드에는 상형 문자나 다른 기록이 거의 없어서 고대 이집트인의 삶과 믿음을 직접 전해주지 않는다. 이 점에서 피라미드는 다른 무덤들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다른 무덤에는 흔히 그림과 글이 장식돼 있다. 대피라미드는 역사책이라기보다 거대한 묘역에 가깝고 파라오의 무덤하면 흔히 떠올리는 보물이나 벽화 역시 발견되지 않았다. 피라미드의 웅장함은 후대 사람들에게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18세기 말 대피라미드를 방문한 나폴레옹은 그 규모에 크게 놀라 피라미드의 돌을 모두 사용하면 프랑스 본토 전체를 두르는 높이 3m의 성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계산했다. 그만큼 피라미드 건설에는 엄청난 노동력과 막대한 자재가 투입됐다는 뜻이다. 무게와 건설 규모로 쿠프 피라미드와 견줄만한 것은 만리장성과 산샤댐 정도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인류의 건축 기술이 얼마나 멀리 발전해 왔는지를 보여준다. 이 대목을 마무리하며 이집트의 마지막 파라오 클레오파트라를 떠올려보자. 그녀가 살았던 시대는 쿠프 피라미드가 지어진 시대보다 오히려 우리 시대에 더 가깝다. 이는 고대 이집트 문명이 발전하고 변해온 시간이 얼마나 아득하게 길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피라미드 같은 장대한 유산이 어떻게 남게 됐는지를 실감하게 한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빵. 2년 전 유명한 고대 아나톨리아 도시 차타회이크를 발굴하던 고고학자들은 공동 화덕으로 쓰인 거대한 구조물을 발견했다. 그곳에서는 식물과 음식물 흔적도 나왔는데 그 중에는 독특한 질감의 다공성 침전물이 있었다. 연구 결과 이 기묘한 물질은 사실 발효된 빵의 잔해로 밝혀졌으며 방사성 탄소 분석에 따르면 기원전 약 6600년에 만들어졌다. 차타회이크에서 나온 이 발견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빵 가운데 하나라고 부를 만하다. 연구진은 이것이 평범하고 작은 크기의 빵이었으며 당시 주민 상당수가 기원전 6600년 무렵 차타회이크에서 일상적으로 먹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흥미롭게도 이 빵은 발견 장소의 큰 화덕에서 실제로 구워진 것은 아니었다. 엄밀히 말해 이것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빵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몇 년 전 고고학자들은 요르단의 슈발카로 알려진 14,000년 전 수렵 채집인 유적에서 납작빵으로 확인된 흔적을 발견했다. 최근에는 호주에서 34,000년 된 빵에 관한 보고도 나왔다. 다만 이번 발견은 지금까지 확인된 발효빵 가운데 가장 오래된 형태로 차탈회위크 유물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숨겨진 터널. 거대한 오시리스 신전 아래에서 수수께끼의 터널이 발견됐다. 수백 년 동안 감춰져 있던 통로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더 흥미로워진다. 이 터널이 어쩌면 오랫동안 잃어버린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무덤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설이 있다. 산토도밍고 대학교의 도미니카 공화국 이집트 공동 고고학 조사단은 알렉산드리아의 타포시리스 마그나 오시리스 신전 아래에서 길이 1305m의 이 터널을 발견했다. 발굴을 이끄는 캐슬린 마르티네스 박사는 이 발견을 공학적 기적이라고 불렀다. 그녀에 따르면 터널의 설계는 붕괴 이전의 모습이 알려진 그리스 에우팔리노스 터널과 매우 비슷하다. 조사 결과 이집트 해안의 이 지역은 서기 320년부터 1303년 사이 최소 23차례의 지진을 겪었고 고고학자들은 이것이 터널 붕괴의 원인이라고 본다. 연구진은 수년째 타포시리스 마그나 주변 유적을 조사하고 있다. 이 터널이 클레오파트라의 잃어버린 무덤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타포시리스 마그나가 또 무엇을 숨기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앞으로 고고학 발굴이 이 거대한 수수께끼를 풀어줄지도 모른다. 페르시아 공주, 가짜 미라인가, 현대의 사건인가. 2000년 파키스탄 당국은 페르시아 공주라고 소개된 미라를 확보했고 그 미라를 공개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독특한 발견을 세상에 알렸다. 처음에는 이 미라가 크세르크세스 1세 왕의 딸이며 기원전 약 600년의 유물로 추정됐다. 이 발견은 파키스탄과 이란, 아프가니스탄 사이에서 누가 미라의 정당한 소유자인지를 두고 국제적 논쟁까지 불러왔다. 그러나 실제 조사가 진행되자 미라는 미조품으로 드러났다.
미라가 들어있던 관의 목재는 불과 25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미라 자체는 훨씬 더 최근 것이었다. 대상은 20살 여성으로 미라 처리도 불과 몇 년 전에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미라 연구는 현대의 범죄 사건을 조사하는 일로 바뀌었다. 이 사건은 골동품 시장과 위조품을 둘러싼 복잡한 문제를 다시 보여줬고, 또한 유물을 진짜 역사적 발견으로 인정하기 전에는 철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웠다. 이 사례는 미라라는 외형 뒤에 현대의 범죄가 숨어 있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영구동토에서 나온 고대 늑대. 시베리아 탐사 중 놀라운 발견이 이루어졌다. 영구동토 속에서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잘 보존된 고대 늑대였다. 야쿠티아 아비이스키 지역의 테레우테 흑강 인근 약 40m 깊이에서 발견된 늑대 사체는 추가 연구를 위해 야쿠츠크의 메머드 박물관으로 옮겨졌다. 늑대의 보존 상태는 과학자들을 놀라게 했다. 4만 4천 년이 지났는데도 털과 뼈, 내부 장기, 심지어 날카로운 이빨까지 남아 있었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부검된 늑대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사례라며 전례 없는 발견이라고 평가한다. 연구진은 위와 다른 장기를 분석하면 당시 늑대의 먹이와 주변 환경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위는 외부 오염 없이 고립된 상태로 보존돼 있어 고대 플라이스토스의 생물상을 순간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위 내용물을 조사하면 늑대가 무엇을 먹었는지뿐 아니라 그 먹이가 무엇을 먹었는지도 알 수 있다. 치아 마모와 시상능선의 발달 상태를 보면 성체 수컷이라는 사실도 이미 확인됐다. 고대 박테리아 연구는 새로운 의약품과 생명공학 제품 개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 이번 발견이 미래 연구에 지닌 가치가 더욱 커진다. 이 표본은 고대 세계의 비밀을 밝혀줄 뿐 아니라 과학과 의학에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 고대 이집트인의 생활. 일상에서 고대 이집트인의 아침 식사는 오늘날처럼 메뉴가 다양하지 않았다. 기본은 단순하지만 영양가 있는 음식이었다. 에모밀빵에 약간의 꿀이나 무화과를 곁들이고 경우에 따라 염소젓 치즈를 조금 먹었다. 이 식사는 실용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하루를 버틸 에너지를 채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물론 파라오와 왕실 가족의 아침은 더 다양하고 풍성했을 수 있다. 고기와 과일도 올라와 평민과 다른 지위를 드러냈다. 연회에서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 나무로 만든 미라 모형을 내놓기도 했다. 삶이 짧다는 사실과 현재를 즐겨야 한다는 점을 일깨우는 풍습이었다. 이 전통은 4, 5세기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있으며 손님들에게 죽음의 불가피함을 상기시켜 현세의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했을 것이다. 연회에 미라가 등장하는 행위 자체도 의례적 의미를 지녀 산자와 죽은 자의 세계를 연결하고 신들의 호의를 구하는 상징이었을 수 있다. 고대 이집트에서 신발은 단순히 실용적인 물건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고 상징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이기도 했다. 상류층의 샌들은 값비싼 재료로 만들고 복잡한 무늬로 장식해 높은 신분을 강조했다. 샌들 밑창에 적의 모습을 새긴 것은 그들의 패배와 복종을 상징하며 신발 주인의 권력과 힘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표현이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동물에 대한 애정도 매우 깊었고 그 모습은 당시 예술과 문학에 뚜렷하게 남아있다. 고양이와 개는 물론 사자나 원숭이 같은 이국적인 동물도 자주 주인 곁에 묘사됐으며 인간과 동물 사이에 깊은 정서적 유대가 형성됐음을 보여준다. 이 동물들은 단순한 반려동물을 넘어 가정생활과 종교의식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집트에서 고양이는 보호와 풍요의 상징인 여신 바스테토와 연결돼 특별한 숭배를 받았다. 고양이는 집을 악한 기운과 해충으로부터 지켜주는 존재로 여겨졌다. 장래의식의 신 아누비스와 연관된 개 역시 이집트인의 삶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개는 충실한 동반자이자 사냥의 조력자였고 동시에 영원한 충성과 보호를 상징했다. 고대 이집트의 패션은 사회적 지위뿐 아니라 종교적 믿음도 반영했다. 얇은 리넨 옷은 뜨거운 기후를 견디는 데 알맞았고 화려한 장신구를 더해 장식뿐 아니라 부적 역할까지 하게 했다. 옷과 장신구, 화장의 세부에 쏟은 관심은 높은 미적 감각과 이런 물건의 보호 마법에 대한 믿음을 보여준다. 특히 잘 알려진 검은 콜 화장은 눈매를 강조하는 용도뿐 아니라 햇빛과 악한 기운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수단으로도 사용됐다. 맥주는 고대 이집트에서 단순히 인기 있는 음료가 아니라 경제와 사회생활의 중심을 차지했다. 값이 싸고 영양가도 있었기 때문에 모든 계층이 즐겨 마셨으며 심지어 지불 수단으로도 쓰였다. 맥주 생산은 국가가 통제할 만큼 엄격하게 관리됐고 이는 맥주가 상품을 넘어 종교의식과 사회적 행사에서도 중요한 요소였음을 보여준다. 고대 이집트의 어린이 머리 모양은 미적 의미뿐 아니라 상징성도 지녔다. 아이 머리에 남겨두는 이른바 젊음의 머리탈에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나이와 사회적 지위를 나타냈고 악한 기운과 질병을 막아준다고 여겨졌다.
성인이 되는 의식에서 이 머리카락을 잘라 사회적 지위의 변화를 표시했다. 그리스 로마 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이집트에 등장한 장례 초상화는 이집트의 종교 전통과 그리스 로마의 미술 기법이 독특하게 결합된 결과물이다. 죽은 사람을 놀라울 정도로 사실적으로 그린 이 초상화는 4, 5세기에서도 생전 모습을 보존하려는 목적을 지녔고 산자와 죽은 자의 세계를 잇는 다리 역할을 했다. 호주의 이집트 상형 문자. 호주 브리즈번 워터 국립공원 인근 외딴 지역에는 고스퍼드 글리프로 알려진 수수께끼의 암각 문양이 있다. 이 숲속 바위에 새겨진 기호들은 연구자와 고대 문명 애호가들 사이에서 끊임없는 논쟁을 일으킨다. 고스퍼드 글리프는 양식상 고대 이집트 상형 문자를 닮은 여러 조각 기호로 이루어져 있다. 사람과 동물, 신비한 존재의 형상뿐 아니라 추상적 기호와 그림 문자도 보인다. 이 기호들은 두 개의 큰 안반면에 나뉘어 새겨져 있고 그 내용과 기호는 지금도 논쟁거리다. 글리프가 이집트 상형 문자와 닮았다는 점 때문에 고대 이집트와 호주 사이에 역사적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일부 연구자는 호주 대륙을 여행하거나 난파된 이집트인이 이 글리프를 만들었을 수 있다고 본다. 일련의 그림은 이집트에서 온 두 왕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그중 한 명이 이곳에서 숨져 매장됐다고 해석된다. 기호의 번역과 해석은 제각각이지만 돌에 새겨진 내용에 고대 이집트의 의식과 신앙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의견도 많다. 이를 근거로 고대 이집트인이 실제로 호주를 탐험했거나 잠시 정착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이른바 미확인 비행물체 글리프 같은 일부 기호는 특이한 물체나 현상을 그린 것으로 해석되며 이 장소를 둘러싼 관심을 더욱 키운다. 이집트와 호주의 연관성에 관한 주장은 원주민 전승과 이집트에서 나온 일부 유물에도 기대고 있다. 이 유물들이 대륙 간 적촉을 암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라에서 담배와 코카인 성분이 검출됐다는 주장이다. 아메리카가 원산지인 식물이 확인됐다는 해석은 고대 문화가 발달한 항해 능력을 갖추고 대륙 간 교역까지 했을 가능성을 떠올리게 한다. 고대 여행자에게 호주는 단지 탐험할 새로운 땅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과 자원을 얻는 일종의 순례지였을 수도 있다. 지식과 기술의 교류가 상호적이어서 고대 이집트인이 원주민에게 독특한 생존법과 자연을 이해하는 방식을 배웠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고스퍼드 글리프를 둘러싼 논쟁은 인류 역사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수많은 페이지가 남아있음을 보여준다. 덴마크의 금나선. 고고학자들은 덴마크의 한 들판에 묻혀있던 금으로 만든 나선 장식 약 2,000개를 발견했다. 이 물건들은 청동기 시대에 태양을 숭배하던 사제나 왕의 의례복을 장식하는 데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물은 기원전 900년에서 700년 사이의 것으로 추정되며 순금으로 만들어졌다. 각각의 나선은 길이가 최대 3cm에 이르고 전체 무게는 약 200에서 300g이다. 덴마크에서 이런 유물이 발견된 것은 처음이라 정확한 용도는 아직 논쟁 중이다. 나선은 실에 달아 모자나 다른 장식을 꾸미거나 양산에 달고 머리카락에 엮거나 의례복에 수놓았을 가능성이 있다. 나선과 금팔찌 외에도 이곳에서는 1800년대 현지 농부들이 발견한 금잔 6개가 나왔다. 이 지역 자체가 종교적으로 중요한 장소였을 가능성도 있다.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 의식과 제사를 치르던 공간이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제왕이 손목에 금팔찌를 차고 망토나 모자에는 금 나선을 달아 햇빛을 받아 반짝이게 하며 태양의 힘을 상징했을지도 모른다. 집단 사망의 비밀을 밝히다. 나일 강변의 고대 도시 아스완을 발굴하던 고고학자들은 그리스 로마 시대 무덤 30기를 발견했다. 언덕에 자리한 이 매장지에서는 어린이와 부모의 미라, 관, 종이 반죽으로 만든 가면, 포도인 무늬 암포라와 제물상이 함께 나왔다. 또한 유족이 남긴 것으로 보이는 고대 기름 등도 발견됐다. 이 공동묘지는 계단식 배치가 특히 독특하다. 무덤 10층이 언덕 위에 겹겹이 조성돼 있어 보통 두세 층인 이집트 묘역과 차이를 보인다. 이곳은 기원전 6세기부터 서기 3세기까지 약 900년 동안 사용됐으며 그 기간 이집트는 페르시아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로마의 지배를 차례로 받았다. 조사 결과 미라의 약 30에서 40%는 신생아와 2살 이하의 어린아이였다. 엑스선 촬영과 컴퓨터 단층 촬영, DNA 분석을 통해 아스완 대학병원의 의사와 고고학자들은 부유층을 포함해 주요 사망 원인이 빈혈과 감염성 질환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미라의 척추에서는 결핵의 흔적도 확인됐으며 이런 질병은 한 가족 전체를 위협할 정도로 치명적이었을 수 있다. 머리 없는 마야 석상. 최근 몇 년 동안 멕시코의 여러 고고학 발견은 마야 열차 철도 건설과 연관돼 있다. 공사 과정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흥미로운 유물이 발견돼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번에는 사람 크기의 머리 없는 석상이 발견됐는데 높이가 약 1m 65cm다.
고고학자들은 이 석회암 조각상이 남근 또는 풍요의 신으로 풀이되는 얌킵을 나타낸다고 본다. 군사 충돌 중 붙잡힌 포로를 묘사한 것으로 보이며 전쟁 포로 가운데 신분이 높은 사람은 제물로 바쳐지고 그보다 낮은 지위의 전사는 노예로 쓰였다고 한다. 조각상은 고대 도시 유카탄 반도의 옥신폭에서 발견됐다. 마야어로 도시 이름은 새 태양의 돌이라는 뜻이다. 이 정착지는 서기 250년부터 900년까지 존재했다. 기록상 처음 묘사된 것은 16세기다. 도시 주변에서는 앞서 거대한 동굴 체계가 발견됐고 고고학자들은 현지 부족이 스페인 식민 세력을 피해 이곳에 숨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 도시에 관한 마지막 기록은 서기 1500년 무렵이다. 아마 그 시기 도시가 쇠퇴해 사라진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옥신톡은 매우 중요하고 독특한 유적으로 과거 사건을 알려주는 수많은 조각과 비문이 남아있다. 소련 학자가 발전시킨 해독법 덕분에 오늘날에는 500년도 더 전 이곳의 사람과 사건을 기록한 글을 직접 읽어낼 수 있다. 이처럼 마야의 고대 건축물은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와 발굴이 필요한 중요한 유산이다. 추가 조사가 진행되면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실도 차츰 드러날 것이다. 6000년 전 인간의 DNA. 중국 우시에서 고고학자들은 이곳에서 6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의 DNA를 발견했다. 이 분자 자료는 두 무덤에서 발견됐으며 중기 신석기 시대의 마자방 문화와 관련돼 있다. 지금까지 이 지역 주민에 관한 정보는 제한적이었지만 새로운 발견 덕분에 우시에 적어도 6000년 전부터 사람들이 정착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2022년 4월부터 시작된 조사에서는 고대 인간 활동을 보여주는 흔적이 100건 이상 발견됐고 그중 DNA가 나온 무덤 2기도 포함됐다. 메머드 펜던트, 수세기 뒤 풀린 수수께끼다. 1889년 미국의 고고학자 실번 크레스는 세상에 기묘한 유물을 공개했다. 고대 참나무 재료로 만든 펜던트에 메머드 그림이 새겨져 있었다. 메머드는 북아메리카에서 이미 만년도 더 전에 사라졌기 때문에 이 장식품은 특별해 보였다. 하지만 처음부터 진위 논란이 있었다. 크레스는 델라웨어강 근처에서 이 펜던트를 25년 전에 발견했다고 주장했지만 왜 그렇게 오랫동안 공개하지 않았는지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그는 펜던트의 가치를 몰랐다고 말했는데 고고학자에게는 이상하게 들리는 해명이었다. 게다가 크레스는 좋지 않은 행적으로도 알려져 있었다. 유물을 훔쳐 수집가에게 판매한 일 때문에 직업을 잃었다. 결국 펜던트는 위조품으로 여겨졌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 오랫동안 잊혔다. 그러다 1970년대에 다시 관심이 커졌고 1976년 5월에는 과학 잡지 사이언스의 표지에도 실렸다. 사람들은 다시 진품이 가능성을 믿기 시작했고 심지어 펜던트가 4만 년 전 물건일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유물의 실제 연대가 밝혀진 것은 1988년이었다. 방사성 탄소 분석 결과 펜던트의 연대는 약 1100년으로 나타났고 제작 시기는 서기 885년 무렵으로 추정됐다. 그렇게 메머드 펜던트의 수수께끼는 수세기 만에 풀렸고 이 사례는 고고학에서 과학적 접근과 정밀한 분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줬다. 비록 만년 전 유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오래된 유물에 속한다. 5000년 된 난쟁이 마을. 마오니크 마을은 아프가니스탄 국경 근처에 있으며 수천 년 전에 지어진 작은 집들로 유명하다. 집의 높이는 대부분 1m 50cm를 넘지 않아 오늘날의 이란인은 몸을 굽히지 않고 들어가기 어렵다. 과거 주민들은 키가 1m 50cm를 넘지 않아 집안에서도 똑바로 설 수 있었다. 주민의 작은 키는 식량과 비타민 부족으로 뼈의 성장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설명된다. 고립된 환경과 이동수단 부족으로 가까운 친족끼리 혼인한 점도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 마을의 생활은 고단했고 토양도 척박해 주민들은 순무와 보리처럼 척박한 땅에서도 자라는 작물만 키웠다. 이후 이란의 기반 시설이 발전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도로가 놓이자 고기와 곡물을 포함한 다양한 식품을 마을로 들여올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세대가 바뀔 때마다 평균 키가 약 10cm씩 커졌다고 전해진다. 오늘날 마오니크 주민들은 키도 크고 건강한 사람들이며 보조금과 국가 지원 덕분에 생활 여건도 크게 개선됐다. 현재 마오니크에는 조상들의 작은 집 옆에서 약 700명이 살아간다. 이들은 여전히 농사를 짓지만 이제는 신체도 튼튼하고 키도 훨씬 커졌다. 이 마을의 역사는 혹독한 환경과 척박한 토양이 사람들의 성장을 제한했던 반면 기반 시설과 국가 지원이 영양과 건강 상태를 바꾸며 정상적인 성장에 도움을 줬음을 보여준다. 칼라베라스 두개골, 거짓으로 드러난 발견. 고대 두개골을 둘러싼 속임수는 역사상 여러 차례 있었고 각각의 두개골에는 저마다의 전설이 따라붙는다. 조시아 휘트니는 유명한 미국 지질학자였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가르쳤으며 캘리포니아 지질조사국을 이끌었다.
하지만 그의 경력에는 칼라베라스 두개골 사건이라는 큰 오점이 남았다. 광부들이 용암층 아래 약 40m 깊이에서 이 두개골을 발견했다. 휘트니는 1866년 7월 이 두개골을 약 100만 년 된 당시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인간 유해라고 발표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진위에 대한 의심이 나왔지만 그를 지지하는 사람도 많았다. 거의 30년 뒤 스미스소니언 협회의 윌리엄 헨리 홈스가 칼라베라스 두개골을 조사해 현대적인 특징을 확인했고 위조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후 조사에서는 휘트니를 놀리려던 광부들이 두개골을 몰래 가져다 놓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1992년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두개골은 약 1000년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이 이야기는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협력할 필요성을 일깨운다. 고고학자와 과학자가 때로는 성과를 혼자 차지하고 싶어 새로운 유물을 발견한 뒤에도 동료와 충분히 검토하기 전에 진품이라고 서둘러 세상에 발표하는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는 교훈이기도 하다. 수수께끼의 석조 피라미드. 이 발견은 2015년 처음 알려졌고 당시부터 여러 고고학 자료에서 반복해서 언급됐다. 당시 보데노 바닥에서 독일과 오스트리아, 스위스의 국경이 만나는 지역을 따라 고고학자들은 돌로 만든 구조물 170개가 이어진 띠를 발견했다. 이 구조물들은 약 20km에 걸쳐 호숫가에서 200m쯤 떨어진 곳을 평행하게 따라간다. 각 구조물은 지름이 약 30m, 높이가 약 2m다. 라인 빙하가 만년도 더 전에 물러난 뒤 쌓인 호수 퇴적층 위에 자리한다. 오늘날 고고학자들은 접근하기 어려운 곳의 고대 일적을 조사할 수 있는 훨씬 발전된 장비를 갖추고 있다. 연구진은 굴착기를 이용해 구조물 하나를 파내려가 돌층에 접근했고 그곳에서 원시적인 가공 흔적이 남은 목재도 찾았다. 이 목재 덕분에 구조물의 연대를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었다. 용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설이 있다. 제2시설이거나 사람을 묻기 위한 일종의 묘실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훨씬 단순하게 고대의 집이나 물고기 덫이었을 수도 있다. 고고학팀은 가까운 시일 안에 보데노로 돌아가 다른 석조 구조물을 조사할 계획이다. 추가 조사로 연대와 기능에 관한 정보가 더 나올 수 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물건 하나가 우연히 발견돼도 이 수수께끼의 구조물 기원을 완전히 설명할 단서가 될 수 있다. 이제 수중 발견에서 벗어나 고대 이집트의 결혼 사기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 날개 달린 고대 로마의 남근 장식. 세르비아 동부에서 고고학자들은 특이한 로마 유물을 발견했다. 남근 영상이 달린 풍경인 틴티나블룸이다. 고대 도시 비미나키움의 한 집 현관에서 발견된 이 유물은 로마사에서 드물고 가치 있는 자료다. 틴티나블룸은 전통적으로 집이나 상점의 문 근처에 걸어 마법적 보호를 비는 용도로 사용됐다. 이번 유물은 비미나키움 유적에서 발견된 두 번째 사례이며 특히 거의 온전한 상태라는 점이 눈에 띈다. 청동으로 만든 틴티나블룸은 현재 토양 속에서 보존 처리를 받고 있다. 날개와 다리, 꼬리가 달린 마법적 남근 영상인 파시눔을 포함한 독특한 형태다. 로마 문화에서 남근은 성적인 의미뿐 아니라 행운과도 연결됐고 사악한 시선을 막는 강력한 부적이자 번영을 불러오고 도둑을 막는 상징으로 여겨졌다. 틴티나블룸은 악한 힘을 물리치고 보호를 얻기 위한 액막이 부적의 한 종류였다. 이런 물건은 로마 세계에 널리 퍼져 있었고 형태도 매우 다양했다. 가장 오래된 스코틀랜드 타탄.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1980년대 초 스코틀랜드 고지대에서 발견된 천조각은 16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타탄일 가능성이 있다. 타탄은 스코틀랜드의 전통적인 격자무늬 직물로 클랜이라 불리는 혈연 집단과 깊이 연관돼 있다. 이 표본은 발견된 마을의 이름을 따 글렌에프릭 타탄이라 불린다. 산소가 적은 이 탄습지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놀라울 정도로 잘 보존됐다. 스코틀랜드의 토양은 오래된 섬유를 보존하기에 좋지 않아 고대 직물 표본 자체가 매우 드물다. 글렌에프릭 타탄의 연대를 밝히기 위해 스코틀랜드 타탄 관련 기관은 염료 분석과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을 의뢰했다. 연구진은 사용된 4가지 색을 조사했지만 인공 또는 반합성 재료는 발견하지 못했고 이를 통해 1750년대보다 앞선 시기의 것이라는 단서가 나왔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은 제작 시기를 1500년에서 1655년 사이로 좁혔다. 당시 스코틀랜드 왕위에는 스튜어트 왕가와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 그리고 그의 아버지 제임스 5세가 있었다. 이 타탄은 높은 신분과 관련된 물건이라기보다 노동계층의 겉옷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 16세기 물건 가운데 귀족 소유가 아닌 생활용품은 드물기 때문에 더욱 놀라운 발견이다.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타탄으로는 3세기 무렵의 포클랜드 타탄이 거론되지만 글렌에프릭 타탄보다 단순한 격자 구조를 지녔다. 다만 그 경우 발견된 것은 아주 작은 조각뿐이다. 돌바늘.
고고학자들은 티베트 샤오다초 호숫가에서 고대 석기 6점을 발견했다. 약 9,000년 전 것으로 추정되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돌바늘일 가능성이 있다. 2020년 학생 윤천이 발견한 유물은 끝이 뾰족하고 실을 꽤 구멍이 있는 굵은 바늘과 닮았다. 하나하나 만드는데 엄청난 노력이 들어간 흔적이 보여 정교한 형태가 특히 인상적이다. 연구진은 이 바늘들이 트레몰라이트와 사문석 같은 단단한 재료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확인했고, 이를 근거로 두꺼운 재료를 꿰매는 데 사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어쩌면 천막 같은 것을 꿰맸을 수도 있다. 연구진은 초심도 현미경 관찰과 3차원 모델링을 이용해 제작 방식을 분석했고, 긁기와 구멍뚫기 같은 복잡한 공정까지 확인했다. 특히 바늘 하나에서 붉은 안료 흔적이 발견된 점이 흥미롭다. 붉은색은 고대 티베트인에게 중요한 문화적 의미를 지녔고 생명력과 악한 기운으로부터의 보호를 상징했다. 일부 연구자는 이 물건이 그물을 짜거나 장식품으로 쓰였을 가능성도 제시한다. 다만 이 유물들이 실제 바늘이 맞다면 이는 고대 기술에 대한 이해를 크게 넓혀주며, 이런 기술은 옛사람들이 더 튼튼한 거처와 생존용 의복을 만들 수 있게 해 혹독한 기후를 견디도록 도왔을 것이다. 안티키테라 기계의 특징. 1901년 안티키테라 섬 앞바다 깊은 곳에서 그리스 잠수부들이 고고학 역사상 가장 신비로운 발견 가운데 하나를 마주했다. 고대 세계의 보물을 싣고 가다 침몰한 배였고, 그 안에는 조각상과 장신구, 그리고 무엇보다 해양 퇴적물과 산하층으로 뒤덮인 놀랍도록 복잡한 기계장치가 있었다. 이 물건은 안티키테라 기계로 알려졌고, 오늘날까지 과거의 수수께끼를 품은 채 수많은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청동으로 제작된 이 장치는 복잡한 톱니바퀴와 레버 체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나무 틀 안에 약 30개의 기계 부품이 배치돼 있다. 구조만 봐도 제작자들이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갖췄음을 알 수 있다. 이 유물은 놀라운 금속 가공 능력과 천문학 지식을 동시에 보여준다. 3차원 스캔과 X선 단층 촬영 덕분에 과학자들은 더 깊이 장치 내부 구조를 들여다보고 작동 원리를 이해할 수 있었다. 이 방법들은 유물을 손상시키지 않고 각 부품을 조사할 수 있게 했다. 그 결과 기계 안에 여러 톱니바퀴가 들어있으며 태양과 달, 그리고 다른 태양계 행성의 천체 위치와 천문력을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안티키테라 기계의 핵심 기능은 천문 현상을 모형화하는 것이었다. 일식과 월식을 계산하고 예측하는 데 사용됐으며 달의 위상과 어쩌면 행성의 위치까지 계산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발견은 고대 그리스의 기술과 과학 지식이 얼마나 발전했는지에 대한 인식을 크게 바꿨다. 디지털 컴퓨터가 발명되기 수세기 전에도 복잡한 계산 장치를 만들 수 있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안티키테레라 기계를 둘러싼 수많은 수수께끼는 아직 풀리지 않았다. 일부 부품과 눈금의 정확한 용도, 그리고 전체 기능 목록도 여전히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누가 이 장치를 만들었는지도 명확하지 않고 비슷한 장치가 다른 곳에서도 제작됐는지 역시 알 수 없다. 그런 유물이 더 발견된다면 당시 기술 수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안티키테라 기계는 지금도 고대 그리스 공학의 상징으로 남아있으며 기술과 과학의 역사에 아직 미지의 장이 많음을 일깨운다. 아이우드의 알루미늄 쐐기 또는 아이우드 물체는 현대에 알려진 가장 논쟁적이고 수수께끼 많은 발견 가운데 하나다. 여러 자료에 따르면 1973년 루마니아 무레슈 강변에서 약 10m 깊이의 모래층 아래 마스토돈 뼈와 함께 발견됐다. 아이우드 알루미늄 쐐기를 둘러싼 음모론이 생긴 가장 큰 이유는 1800년대 이전 인류가 본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인데, 정작 쐐기의 연대는 약 10,000년으로 주장된다. 성분은 알루미늄 89%, 구리 6.2%, 아연 1.8%와 기타 원소로 알려져 있다. 알루미늄 생산에는 약 1000도의 온도가 필요하며 대량 생산은 1885년에야 시작됐다. 쐐기는 두꺼운 산하층으로 덮여있는데 2층의 연대는 약 300에서 400년으로 추정됐다. 발견 뒤 물체는 클루지나 포카의 고고학 연구기관으로 옮겨져 조사됐지만 구체적인 연대 측정 방법은 공개되지 않았다. 외계기원설의 핵심 근거 역시 알루미늄 성분이다. 루마니아의 미확인 비행물체 연구자 플로린 게오르기차 등은 이 쐐기를 과거 외계 활동의 증거라고 본다. 반면 제작 목적과 출처가 불명확한 위조품이라고 판단하는 학자도 있다. 1995년 이후 이 쐐기는 더 이상 대중에게 전시되지 않고 행방도 알려지지 않았지만 실제 물체가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사진은 남아있다. 4,500년 된 의식용 도끼. 중국 우시에서 고고학자들은 약 4,500년 된 문양도끼라는 고대 의식용 무기를 발견했다. 이 도끼는 당시 중국에서 가장 발달한 문화 가운데 하나였던 랑주 문화에 속한다. 랑주 문화는 양쯔강 삼각주에서 번성했지만 큰 홍수가 일어나자 주민들은 수도와 정착지를 떠나야 했다. 그 결과 문화는 약 기원전 2300년 무렵 완전히 쇠퇴한 것으로 보인다.
연구진은 석기 329점과 73점의 돌뼈 화살촉과 도자기와 옥으로 만든 다양한 유물을 발견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양쪽 면에 호랑이와 구름, 새 문양이 새겨진 도끼다. 도끼는 제2용단 위에서 발견됐고 마모와 손상 흔적도 남아있다. 연구진은 이것이 전투가 아니라 권력을 상징하는 의식과 제례에 사용됐다고 본다. 현지 고고학 연구기관 책임자 류 바오사는 문양이 더 단단한 석기를 이용해 새겨졌다고 설명했다. 이 지역에서 호랑이 문양이 새겨진 도끼가 발견된 것은 처음이다. 이제 시간을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 우리 조상이 10만 년도 더 전에 무엇을 먹었는지 살펴보자. 1500년 된 성유물암. 인스부르크의 고고학자들은 희귀한 상하 성유물암을 오스트리아 남부 비르시네의 초기 기독교 교회에서 발견했다. 약 1500년 된 이 독특한 유물은 가로 약 20, 세로 30cm 크기의 상자로 기독교 상징이 장식돼 있다. 게랄트 그라브에르가 이끄는 고고학팀은 2016년부터 이 지역을 발굴해왔다. 2022년 8월 4일 연구진은 교회 측면 예배당의 제단 아래에서 성유물암을 발견했다. 유물은 손상돼 있었지만 연구자들은 화려한 기독교 문양이 새겨진 둥근 상하용기, 즉 픽시스로 확인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처음 발견된 사례다.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이런 상자는 약 40개뿐이며 가장 최근 발견된 사례도 약 100년 전이다. 대부분의 픽시스는 성당 보물고에 보관되거나 박물관에 전시돼 있어 이번 발견은 특히 가치가 크다. 땅속에 오래 묻힌 상아는 수분을 흡수해 부드러워지고 쉽게 손상된다. 유물 보존을 위해서는 수축과 균열을 막도록 오랫동안 세심하게 건조해야 했다. 그렇게 2해 동안 성유물암 조각을 과학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보존 처리했다. 연구진은 픽시스의 3차원 복원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은 이 독특한 유물의 역사와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수수께끼의 배츠구체. 배츠구체는 1974년 플로리다의 한 가족이 발견한 강철공으로 지금도 수많은 음모론에 둘러싸여 있다. 일부는 이 물체가 외계에서 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군 관계자와 미확인 비행물체 연구자 모두 결국 인간이 만든 물건이라는 결론에 가까워졌다. 그럼에도 구체를 둘러싼 신비는 계속된다. 배츠 가족은 화재 뒤 이 구체를 발견했고 처음에는 스페인 식민 시대의 포탄 핵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공은 지나치게 깨끗하고 반짝여 당시 무기와는 전혀 달라 보였다. 집안에 들인 뒤에는 스스로 움직이거나 소리를 내는 듯한 기묘한 행동을 보였다고 전해진다. 여러 전문가가 조사했지만 완전히 설명하지 못하면서 관심은 더 커졌다. 그래도 과학자들은 강철 성분을 근거로 지구에서 만들어진 물체의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배츠 구체는 지금도 추측과 음모론의 대상이다. 어떤 사람은 외계 문명과 연결하고 다른 사람은 그저 잃어버린 인공물로 본다. 이집트 석관과 심슨 가족. 이집트의 한 무덤에서 고고학자들이 독특한 것을 발견했다. 약 3,500년 된 석관에 마지 심슨을 닮은 모습이 그려져 있었던 것이다. 석관 뚜껑에는 노란 피부에 초록색 옷을 입고 마지의 유명한 머리 모양을 닮은 파란 왕관을 쓴 여성이 그려져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석관은 신왕국 시대의 것으로 묘사된 존재는 여신 누트다. 무덤의 주인은 16살 소녀였고 부모는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딸을 제대로 장례 치르기 위해 가능한 최선을 다한 듯하다. 이 놀라운 닮은 꼴을 두고는 크게 2가지 농담 섞인 해석이 나온다. 고대 이집트인이 심슨 가족을 예견했거나 제작자 맥 그레이닝이 고대 문화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식이다. 무덤에서는 부적과 장신구, 돌과 나무로 만든 석관도 발견됐다. 신왕국 시대의 석관은 흔히 조각과 그림으로 장식됐고 죽은 이와 신들, 사자에서에 등장하는 장면을 묘사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우연이 이렇게까지 실제처럼 보이는 것일까? 이 놀라운 유사성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 통나무 관 문화. 이 고대 유사는 태국 북서부에서 번성한 문화가 남긴 독특한 장례 관습으로 고고학자들을 놀라게 한다. 약 40곳의 매장지에서 사람들은 복잡한 무늬가 새겨진 티크관에 안치됐고 이는 고도로 발달한 철기 문화를 보여준다. 독일과 태국의 연구진은 고대인의 DNA를 분석해 서로 다른 공동체의 관계를 조사했다. 기원전 2300년에서 1000년 사이 매웅손 지역에는 정체가 뚜렷이 알려지지 않은 문화가 번성했다. 5관에서 나온 고대인 33명의 DNA를 분석한 결과 유전적 친족 관계가 장례 전통에서 핵심 역할을 했으며 매장 장소를 정할 때 가족 관계가 중요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연구는 동남아시아 고고학에서 고대 공동체 수준의 유전적, 문화적 관계를 처음 분석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열대기후 때문에 DNA가 잘 보존되지 않는 어려움에도 연구진은 농경과 연관된 2개의 주요 유전계통을 확인했고 중국의 양쯔강과 황허 계곡 지역과 깊은 연결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피라미드 꼭대기의 미라.
페루에서 고고학자들은 약 1000년 된 미라를 발견했다. 연구진은 이 미라가 잉카 이전의 이치마 문화에 속한다고 본다. 미라는 단순한 원형 무덤에 묻혀 있었고 그 무덤은 페루 수도 리마의 주거지역 한가운데 있는 피라미드 꼭대기에 자리했다. 우아카 푸클라나는 미라플로레스에 있는 높이 20m가 넘는 거대한 흙피라미드다. 7개의 계단 식단으로 이루어졌으며 서기 200년에서 700년 사이 페루 중앙해안에서 번성한 리마 문화가 세웠다. 이곳은 고대 주민에게 중요한 종교 중심지였고 의례가 열렸을 가능성이 크다. 우아카 푸클라나에서는 스페인인이 도착하기 전까지 뚜렷하게 3단계의 점유 흔적이 확인됐다. 처음에는 리마 문화였고 이어 와리 문화와 이치마 문화가 자리했다. 서기 천년 무렵 성장해 15세기 잉카에 흡수되기 전까지 존재한 이치마 문화는 피라미드를 매장 장소로 사용했다. 고르곤 메두사. 영국 니드 강변 네어즈버러 마을에는 물건을 돌로 바꾸는 듯한 독특한 마더 십턴 동굴이 자리한다. 전설에 따르면 유명한 예언가 마더 십턴이 1488년 바로 이곳에서 태어나 런던 대화제를 포함해 여러 사건을 예언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동굴 폭포가 치유 효과로 유명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물 아래 둔 물건이 돌처럼 굳는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 현상은 대중의 관심을 끌었고 동굴은 영국 최초의 유료 관광지 가운데 하나가 됐다. 동굴에는 수많은 석화 물건이 전시돼 있으며 신사용 실크액과 여러 시대의 모자, 주전자, 곰인형, 심지어 자전거까지 있다. 비밀은 동굴물에 매우 많은 광물이 들어있어 물건 표면에 빠르게 침전된다는 데 있다. 그래서 마더 십턴 동굴은 흥미로운 자연현상을 보여주는 장소이자 역사와 독특한 전시품으로 관광객을 끌어들인다. 각 물건에는 마치 옛 이야기의 마법과 신비가 조금씩 남아있는 듯하다. 고대의 암치교 시도. 2개의 고대 두개골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두개골에서는 암의 징후와 치료를 시도한 듯한 흔적이 발견됐다. 이는 고대 이집트인이 암을 인지하고 대응하려 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병변에는 심한 조직 파괴와 작은 전이 흔적이 보였고 특히 병변 주변의 절단 자국은 고대 이집트인이 종양을 외과적으로 제거하려 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고대 이집트인은 의학 지식으로 유명했다. 골절을 치료하고 상처를 처치하며 의족을 만들고 치아를 메우는 기술까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암 치료 능력에는 한계가 있었다. 과학자들은 케임브리지 대학교 더거스 컬렉션에 두개골 2점을 연구했다. 하나는 암과 외과적 개입 흔적이 있는 30에서 35살 남성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암 병변과 치유된 외상 흔적이 있는 50살 이상 여성의 것이었다. 연구자들은 고대 유해를 조사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강조한다. 불완전한 골격과 임상 기록의 부재 때문에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발견은 고대 의료 행위를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고병리 종양학 연구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지구에서 가장 큰 운석. 우주의 수수께끼는 늘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해왔고 운석은 먼 우주가 지구에 남긴 신비로운 방문 흔적처럼 보인다. 이런 놀라운 방문자의 대표 사례는 나미비아에서 발견된 호바 운석으로 오늘날까지도 거대한 크기와 독특한 역사로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수많은 의문만 남긴 퉁구스카 사건과 달리 호바는 실제로 만질 수 있는 우주 물체다. 약 60톤에 달하는 거대한 금속 덩어리는 오래된 녹으로 뒤덮여 있고 현재는 운석을 위해 특별히 만든 야외 전시장에 놓여 나미비아의 대표 관광 명소 가운데 하나가 됐다. 호바 운석의 발견 이야기는 19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농부 야코부스 브리츠가 밭을 갈다가 이상한 덩어리에 걸렸다. 처음에는 뽑아내려 했지만 자세히 살펴본 끝에 철 운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성분은 철 81%와 니켈 17%로 분석됐다. 당시 운석에 대해 알려진 것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발견은 큰 화제가 됐고 농부는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 하지만 이렇게 거대한 우주물체를 옮기는 일은 너무 어려워 결국 판매는 포기해야 했다. 그 뒤 호바 운석은 화학적 침식과 훼손 때문에 무게가 약 63톤까지 줄었다고 전해지지만 국가가 보호하고 천연 기념물로 지정했다. 오늘날 호바는 크기만으로 놀라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역사와 천문학을 직접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재다. 광대한 우주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작으면서도 특별한 존재인지 생각하게 한다. 관광객의 표면에 흔적을 남기기도 하지만 작은 긁힘은 곧 녹으로 덮여 마치 자연이 지상과 우주의 경계를 다시 지워버리는 듯하다. 오아시스의 고대 요새.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의 하이바르 오아시스에서 과학자들은 4,000년이 넘은 고대 성벽을 발견했다. 거대한 구조물은 길이 약 14.5km, 높이 5m에 이르며 약 180개의 보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남은 것은 성벽 약 6km와 보루 74개다. 발굴지의 수출 방사성 탄소 분석한 결과 연대는 기원전 2250년에서 1950년 사이로 나왔다.
성벽에서 발견된 토기 조각도 오래된 연대를 뒷받침한다. 고고학자들은 이 성벽이 수세기 동안 사용되다가 버려졌다고 본다. 성벽은 유목민의 습격을 막고 영역의 경계를 표시하며 홍수를 막는 기능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현지 주민이 정착 생활로 전환하던 과정과 관련될 수 있다. 이런 거대한 성벽을 짓는 데는 막대한 자원이 필요했다. 약 250명이 4년 동안 일하면서 돌과 벽돌 약 16만 4천 세제곱미터를 사용한 것으로 추산된다. 성벽의 존재는 위성사진 덕분에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고고학 연구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 대규모 말매장지. 프랑스 고고학자들은 최근 일시르앵드르에서 대형 매장지 9곳을 발견하는 놀라운 성과를 냈다. 이곳에는 약 2000여 년 살았던 말들의 유해가 있었다. 무덤에서는 말 28마리가 모두 오른쪽으로 눕혀지고 머리는 남쪽을 향한 채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근처에서는 머리를 서쪽으로 둔 개 2마리의 유해도 발견됐다. 유적의 연대는 갈리아 전쟁 시기인 기원전 100년에서 서기 100년 무렵으로 추정되며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활발히 군사작전을 벌이던 시대와 겹친다. 매장 방식의 독특함 때문에 고고학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말의 키는 약 1m 20cm로 당시 갈리아 계통에서 흔한 크기였다. 매장 방식은 프랑스 다른 지역에서 발견된 사례와도 닮아 있어 의례적 또는 제의적 행위였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흥미롭게도 발견된 말은 모두 성체였기 때문에 흔한 질병이 집단 폐사의 원인이었을 가능성은 낮다. 프랑스 국립예방고고학 연구소 연구진은 말들이 전투에서 죽었는지 아니면 복잡한 의식의 일부였는지 밝히기 위해 뼈를 분석하고 있다.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뼈와 주변 태적물에서 DNA 표본도 채취해 말이 갈리아 계통인지 로마 부대가 사용한 말인지 확인하려 한다. 고대 통치자의 술잔. 2014년 고고학자들은 아테네에서 놀라운 발견을 했다. 12조각으로 깨진 술잔이었는데 연구진은 이 잔이 전설적인 아테네 지도자 페리클레스의 소유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의 시대는 아테네의 황금기로 불린다. 이 역사적 유물은 현재 아테네의 비문박물관에 보관돼 있다. 이 발견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7남자의 이름이 적힌 비문이다. 그 중에는 페리클레스와 그의 형제로 추정되는 아리프론의 이름도 있다. 잔에 새겨진 글자는 유물을 특정 각도에서 자세히 살펴봐야 보인다. 페리클레스 옆에 아리프론의 이름이 있다는 점은 두 사람의 깊은 관계를 보여준다. 이 잔은 젊은 시절 페리클레스가 참석한 술자리에서 사용됐고 참가자들이 함께한 시간을 기념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이름을 새겼을 가능성이 있다. 이 발견은 고대 그리스 사회의 문화와 풍습을 독특하게 보여주며 과거를 들여다보고 시대를 연결해 느낄 수 있게 한다. 이교 신전터에서 나온 금화. 빈구름에서 발견된 물건들은 연구자들에게 매우 독특한 자료다. 작은 사각형 금화 또는 어쩌면 부적으로 보이는 이 물건들은 아득한 시대의 문화와 예술을 반영한다. 당시 북유럽의 고대 사람들은 이교 신앙을 따랐고 이런 물건을 활용한 복잡한 의식을 치렀다. 빈구름 발견은 이 지역 초기 중세의 역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이자 활발한 종교 생활의 흔적이다. 금 유물은 부와 지위를 상징했을 수 있고 동시에 종교적 또는 마법적 기능을 지녔을 가능성도 있다. 고대 이교 신전이 있던 지역에서 발견됐다는 점은 이런 해석을 뒷받침한다. 많은 고고학자와 역사학자는 앞으로의 발굴이 더 많은 발견으로 이어져 이런 물건의 형태와 기능을 더 분명히 밝혀주기를 기대한다. 노르웨이 고대인의 삶과 믿음에 대해서는 아직 알아내야 할 것이 많다. 16개의 손. 최근 고고학자들은 아바리스에서 충격적인 유물을 발견했다. 궁전 근처 4개의 구덩이에서 사람의 손 16개가 나왔다. 그런데 가장 이상한 점은 모두 오른손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상당히 체격이 큰 사람들의 손이었다. 이 유물은 이집트 기록에 나오는 고대 관습의 흔적으로 보인다. 병사들은 적의 오른손을 잘라 가져가고 그 대가로 금을 받았다고 한다. 오른손을 가져오면 쓰러트린 적의 수를 쉽게 셀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상징적으로 상대의 힘을 빼앗는 의미도 있었다. 이 손이 누구의 것이었는지는 수수께끼다. 이집트인일 수도 있고 그들과 싸운 힉소스인의 것일 수도 있다. 이런 가혹한 관습은 힉소스와 이집트 양쪽에서 모두 확인되며 어느 쪽이 먼저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다. 고대 이집트에서 포로를 거칠게 다루는 일 자체는 드문 일이 아니었다. 바빌로니아 학생의 편지. 점토파는 라르사에 살던 이딘 신이 어머니 진우에게 보낸 것으로 기원전 18세기 함무라비 시대를 보여주는 독특한 자료다. 현재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TCA의 18111이라는 번호로 보관돼 있으며 아카드어로 쓰였다. 이딘 씨는 어머니가 보내준 옷의 품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편지에서 불만을 털어놓는다. 또래의 옷과 자신의 옷을 비교하면서 어머니가 죄책감을 느끼도록 여러 번 압박하고 새 옷을 보내주기를 바란다. 이딘 씨는 샤마 씨와 마르두크, 라브라트 신들이 나를 위해 어머니를 지켜주길 바란다며 이렇게 쓴다.
이곳 젊은이들의 옷은 해마다 좋아지는데 내 옷은 점점 나빠지게 두고 있다고 말한다. 아다드의 아들과 아버지 조수의 아들 디나모에게는 멋진 옷이 두 벌씩 있는데 자신에게는 형편없는 옷을 만들어줬다고 불평한다. 자신은 친아들인데도 입양된 아이의 어머니는 그를 사랑하고 정작 어머님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까지 쓴다. 이 편지는 시대와 문화가 바뀌어도 청소년의 고민과 불평은 수천 년 동안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미국의 거인. 19세기 말 북아메리카의 울창한 숲 깊숙한 곳. 오늘날 사우스다코타 블랙힐스라 불리는 작은 정착지 근처에서 당시 과학계를 뒤흔든 발견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현지 산림관리인이 평소처럼 길을 걷다가 땅 위로 비정상적으로 크게 튀어나온 돌을 발견했다. 크기와 모양이 이상해 인근 대학의 고고학자들을 불렀다. 발굴을 시작하자 연구진은 그 돌이 거대한 석관의 일부라고 판단했다. 내부에서는 키가 3m를 넘는 사람의 것으로 전해지는 잘 보존된 유해가 나왔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당시 학자들 사이에서 큰 논쟁을 불러왔고 일부는 이 발견이 세계 여러 문화의 신화와 전설에 등장하는 고대 거인의 실제 여부를 밝혀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학계의 큰 관심에도 불구하고 발견과 관련된 정보 대부분과 유물 자체는 시간이 지나며 사라졌다고 전해진다. 발굴 당시 사진 몇 장과 탐사대원의 일기 일부만 남았고 사진 속 뼈대는 발굴자들보다 매우 크게 보인다고 주장된다. 역사와 전설이 풍부한 블랙힐스는 지금도 연구자와 모험가들을 끌어들인다. 이들은 모험을 쫓으며 여러 수수께끼를 풀고 싶어하고 고대 문명의 비밀을 밝히며 사라진 고고학 유물을 찾기를 바란다. 이 때문에 고대 거인의 발견에 관한 이야기는 지금도 고고학사에서 가장 신비롭고 논쟁적인 이야기 가운데 하나로 남아있다. 눈에서 광기가 보인다는 흉상. 서기 79년 베수비오산 폭발로 파괴된 헤르쿨라네온 발굴 중 로마 황제 칼리굴라의 고대 청동 흉상이 발견됐다. 높이 12cm의 흉상은 17세기에 발견됐지만 이후 거의 200년 동안 행방이 묘연했다. 전문가들은 약 2000년 전 칼리굴라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이나 직후에 제작됐을 것으로 본다. 흉상은 높은 이마와 얇은 입술, 작은 입, 튀어나온 턱을 지닌 칼리굴라를 표현한다. 조각의 눈빛은 흔히 이 황제와 연관되는 광기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전달한다.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왕조의 칼리굴라는 방탕한 생활과 근친 관계로 악명 높았으며 서기 41년 궁정 쿠데타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다. 처음 발견된 뒤 흉상은 유명한 영국 작가이자 정치가 호러스 월폴에게 선물됐다. 월폴은 칼리굴라의 얼굴 표현에 매료돼 황제가 광기에 빠져들기 시작한 시점의 모습이라고 여겼다. 흉상은 월폴의 저택 스트로베리 힐하우스에 보관됐고 그의 사후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다 약 200년 동안 자취를 감췄다. 최근 옥스퍼드 대학교 역사학자 실비아 다볼리가 흉상을 다시 확인하며 매우 흥미로운 발견이라고 평가했다. 새로 발견되는 물건 하나하나는 고대 로마인의 삶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칼리굴라 흉상 역시 로마의 역사와 문화를 비추는 중요한 고고학 자료다. 손대지 않은 무덤. 카이로에서 불과 30km 떨어진 곳에서 고고학자들은 무려 4400년 된 고대 무덤을 발견했다. 유명한 사카라 공동묘지에서 나온 놀라운 발견이다. 이 무덤은 제5왕조 파라오를 섬긴 고위 사제와 그의 가족을 위해 만들어졌다. 벽화만 봐도 그의 삶이 얼마나 풍성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사람들이 포도주를 만들고 악기를 연주하며 배를 타고 사냥하는 장면이 벽에 그려져 있다. 무덤 내부는 특히 인상적이다. 커다란 채색 조각상과 웅장한 비문이 공간을 장식하고 사제의 아내와 어머니 이름까지 알려준다. 고고학자들은 이미 무덤 내부의 매장, 수직갱 5곳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앞으로 고대 이집트인의 삶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이 더 나올 수 있다. 칼에 새겨진 문자. 덴마크 고고학자들은 눈 문자가 새겨진 칼을 발견했는데 약 2000년 전 물건으로 추정돼 덴마크에서 가장 오래된 눈 문자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피에섬 오덴세 인근의 항아리 아래 무덤에서 나온 길이 8cm의 철제 칼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높이 약 반 센티미터인 5개의 기호와 3개의 홈은 히릴라라는 단어를 이루는데 고대 노르드어로 작은 칼이라는 뜻이라고 해석된다. 이 발견은 앞서 나온 뼈빛과 함께 덴마크에서 가장 오래된 룬 문자 자료로 꼽힌다. 오덴세 박물관 큐레이터이자 발견자인 고고학자 야쿠브 본데는 처음에는 평범한 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화학약품으로 세척한 뒤 주석 성분이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마치 과거에서 날아온 쪽지를 받은 것 같은 발견이다. 초기 스칸디나비아 언어의 발달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다. 문자는 주인의 이름보다 칼 자체를 가리키는 표현일 가능성이 크다. 이 칼은 유틀란드의 옐링돌보다 약 800년 오래됐다.
옐링돌 가운데 하나에는 하랄드 블루투스 왕이 965년 부모를 기리는 글을 새겼다. 아메리카의 평화로운 사회, 성스러운 도시 카랄 숲에는 페루의 건조한 당구에 자리하며 1948년 고고학자들에게 알려졌다. 약 5천년 된 이 고대 도시는 서방구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문명 가운데 하나로 평가되며 아메리카 문명의 요람으로 불린다. 카랄의 대표 건축물은 높이 약 30m, 축구장 4개 크기에 이르는 피라미드 마요르다. 기원전 2600년 무렵 세워져 이집트의 초기 피라미드와 비슷한 시대에 만들어졌다. 유기물 방사성탄소 연대 측정도 카랄 수페가 이집트 피라미드와 비슷한 시기에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카랄에서 발견된 키푸 같은 유물, 즉 정보를 저장하는 매듭체계는 높은 발전 수준과 후대 안데스 문명에 미친 영향을 보여준다. 피라미드 구조와 엘리트 주거지 같은 건축 특징 역시 복잡한 사회 정치 조직과 강력한 종교 이념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전투용 요새나 무기 같은 전쟁 흔적이 거의 없다는 점은 교역과 사회적 교류를 바탕으로 한 비교적 평화로운 사회였다는 해석으로 이어졌다. 2009년 카랄 숲에는 뛰어난 건축 유산과 후대 안데스 문명에 미친 영향 때문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금으로 만든 야누스. 지하에서 크라쿠프 바벨성 고고학자들은 폴란드 역사에서 보기 드문 양면 얼굴 장식에 11세기에서 12세기 금반지를 발견했다. 당시 흔한 기독교 상징과 달리 두 얼굴을 지닌 반지 장식은 그리스 신화에는 직접 대응하는 존재가 없는 로마의 시작과 전환의 신 야누스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 희귀한 유물은 제작자의 뛰어난 기술을 보여준다. 반지는 두께 약 1.5, 지름 4, 둘레 57mm이며 정교한 세공이 특징이다. 그래서 폴란드에서 발견된 다른 초기 중세 장신구와 비교해도 매우 이례적이다. 당시 유물은 대개 장식이 없거나 단순한 기하학 무늬만 있는 경우가 많았다. 연구자 예지 시빈스키는 반지의 독특함을 강조하며 연구자는 이 반지가 제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현지 장인이 만들었고 어쩌면 상류층이 소유했을 수 있다고 본다. 그 상류층은 피아스트 왕조 시대 사회에 속했을 것이다. 반지는 성제공기에 부아디스와프 2세 야기의 우어의 명령으로 세운 덴마크 탑지하에서 발견됐다. 돌처럼 굳은 책. 고고학자들은 호주에서 책을 닮은 수수께끼의 물체를 발견했는데 연대가 3억 3천만 년 이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모두가 좋아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 특히 내가 수천 년, 수백만 년이라는 연대를 이야기할 때 그렇다. 그래서 이 발견은 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논쟁과 추측을 낳았다. 고대 연구자 토마스 카민스키는 금속 제분이 달린 광물화된 책이 발견됐다고 주장하지만 내용은 더 이상 읽을 수 없다고 말한다. 고고학 교수 제인 발름 역시 발견에 놀랐지만 그처럼 오래됐다는 주장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다른 전문가들도 종이 페이지가 수백만 년 동안 어떻게 보존됐을지 의아해한다. 지질학자 이언 플리머는 특정 조건에서 산소가 없는 환경과 압력이 작용하면 종이가 광물화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카민스키는 발견 깊이가 진품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보지만 왜 책이 현대적인 물건처럼 보이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시간 여행자가 남긴 물건일 가능성까지 상상해 볼 수 있을까? 고대 저주의 판. 2500년 된 우물바닥에서 아테네 케라메이코스 지역의 고고학자들은 나판에 새긴 고대 저주문 30점을 발견했다. 고대 사람들은 판에 적힌 글을 통해 지하세계의 신들에게 다른 사람을 해쳐달라고 청했다. 이 저주문은 보통 작은 낱물건에 긁어 새긴 의례적 문장이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갈등이 심한 상대를 저주하기 위해 이런 판을 새겨 우물이나 무덤에 넣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각한 다툼이 있었던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한때 아테네에서는 저주판을 무덤에 넣는 행위가 금지됐다. 그러자 사람들은 몰래 저주판을 우물에 던지는 방법을 택했다. 고고학자들은 우물에서 다양한 유물과 물그릇, 동전, 음식물 흔적도 발견했다. 특히 식수는 신성하게 여겨졌고 각 우물에는 물을 지키는 님프가 있다고 믿었다. 님프의 노여움을 사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물에는 액체가 든 작은 그릇과 다른 선물을 던져 신들의 호의를 얻으려 했다. 유라시아의 석기시대 피라미드. 카자흐스탄 톡타미스 마을 인근에서 고고학자들은 돌로 만든 피라미드를 발견했다. 육각형 구조이며 청동기 시대 초기에 해당하는 기원전 약 2000년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벽에는 여러 동물, 특히 말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이런 그림과 주변에서 발견된 말뼈는 당시 말 중심의 문화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도자기와 금귀걸이, 다른 장신구도 나왔다. 이를 보면 피라미드는 고대의 중요한 문화 중심지였을 가능성이 있다. 고대 연애의 흔적이 남은 사람들의 매장지. 웨이스의 고고학자들은 공항 인근에서 독특한 초기 중세 묘지를 발견했다.
서기 약 500년 무렵의 것으로 보이는 여성들이 몸을 웅크린 자세로 묻혀 있었다. 시신은 얼굴이 남쪽을 향하도록 놓여 있어 특정 장례 관습을 보여준다. 사람의 유해와 함께 가공된 동물뼈 조각과 값비싼 수입 유리용기 파편도 발견돼 이곳이 단순한 매장지뿐 아니라 의례적 연애 장소로도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 묘지가 있는 폰몬성 부지에는 약 80기의 무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지금까지 18기가 조사됐다. 그중 4기는 특이한 자세로 발견됐다. 고고학자들은 여러 시신이 옆으로 누운 채 몸을 웅크리고 남쪽을 향하도록 묻힌 점에서 특정한 장래의식이 있었을 가능성을 본다. 흥미롭게도 이런 형태의 매장은 모두 여성에게서 확인됐다. 유리용기 조각은 서부 프랑스에서 온 것으로 분석됐다. 동물뼈에는 해체와 조리 흔적이 남아있어 연회가 의례적 성격을 띠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어쩌면 죽은 이를 기리는 자리였을 수 있다. 아메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구슬. 와이오밍 대학교 연구팀은 미국 컨버스 카운티의 고대 매머드 사냥터인 라프렐리 유적에서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구슬을 발견했다. 이곳에는 고대 사냥 캠프의 흔적과 어린 콜럼비아 매머드의 유해가 남아 있었다. 연구 결과는 과학저널 사이언티픽 리포츠에 발표됐고 토끼뼈로 만든 크로비스 구슬이 확인됐다. 길이 7mm, 폭 1.6mm로 옷에 다는 장식품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구슬은 표면이 매끈하게 연마됐고 모서리도 둥글며 붉은 황토가 묻어 있다. 바깥쪽 홈은 돌이나 이빨 같은 도구를 사용해 제작했음을 보여준다. 뼈 재료의 기원을 확인하기 위해 워싱턴 대학교 연구진은 콜라겐 질량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토끼의 중족골이나 근위지골 가운데 하나가 재료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발견은 어떤 활용을 입증하는 최초의 강력한 증거가 됐는데 약 12,000년 전 클로비스 시대에 토끼를 이용했다는 사실이다. 클로비스 시대는 독특한 형태의 석기로 잘 알려져 있으며 뉴멕시코의 클로비스 유적 이름에서 명칭이 유래했다. 향정신성 버섯을 묘사한 고대 그림. 타실리나제르 동굴은 알제리 남동부에 자리하며 선사시대 미술의 보고로 꼽힌다. 수천 년에 걸쳐 만들어진 풍부한 암벽화로 유명하다. 특히 약 9,000년 전 제작된 그림 가운데 환각성 버섯과 함께 있는 샤먼을 묘사한 장면이 큰 관심을 끈다. 이 독특한 그림은 고대 수렵 채집인의 정신적 문화적 관습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이 그림은 처음 체계적으로 기록됐는데 1950년대 프랑스 고고학자 앙리 로트와 그의 팀이 기록했다. 연구진은 그림의 선명함과 복잡함에 놀랐고 그 중에서도 향정신성 성분으로 알려진 실로시빈계 버섯과 함께 표현된 샤먼의 모습이 특히 눈에 띄었다. 샤먼은 화려한 머리 장식과 몸에 그린 문양을 하고 있어 제2적 역할을 맡았던 인물로 해석된다. 자세와 표정은 황홀경 상태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삼각선 버섯이 샤먼 의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례는 여러 문화에서 확인된다. 고대 사회의 샤먼은 버섯을 이용해 변형된 의식 상태에 들어가 영적 세계와 소통화를 했다고 해석된다. 타실리의 그림은 북아프리카에서도 비슷한 관습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샤먼 주변의 버섯과 상징은 복합적인 의미를 지닌다. 화려한 장식은 공동체 안에서의 높은 지위를 드러내고 버섯은 의식에서 신성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황홀경의 표현은 샤먼이 물리적 세계의 경계를 넘어간다고 믿었던 영적 관습을 상징했을 수 있다. 시기르 우상. 1894년 러시아 우랄의 시기르 늪에서 놀라운 유물인 대형 시기르 우상이 발견됐다. 낙엽송 통나무 하나를 깎아 만든 이 고대 목조 조형물은 11,500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세계에서 알려진 가장 오래된 목조 유물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시기르 우상의 특별함은 연대뿐 아니라 복잡한 조각에도 있다. 이 문양들은 고대 사회에 발달한 상징 체계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수많은 연구가 진행됐지만 이 유물을 둘러싼 비밀은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았다. 우상에 새겨진 기호와 형상은 여전히 수수께끼이며 수천 년 전 사람들의 문화와 믿음을 두고 학자와 고고학자 사이에서 논쟁이 계속된다. 이런 발견은 이 지역의 깊은 역사를 보여줄 뿐 아니라 오늘날 러시아 연방에 포함된 여러 지역이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이 살며 발전해왔음을 보여준다. 러시아 역사에서 또 하나 흥미로운 부분은 영토가 확장되어 온 과정이다. 예를 들어 알래스카는 1867년까지 러시아 제국의 일부였다. 이후 이 땅은 미국에 매각됐다. 19세기 초에는 캘리포니아 진출 계획도 있었고 러시아는 포트로스 같은 교역소와 요새를 세웠다. 17세기에는 마다가스카르 섬 편입 가능성을 둘러싼 흥미로운 계획도 거론됐다. 러시아 역사와 영토 확장의 가능성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과정들이 이어지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여러 사례는 러시아 제국의 역사와 한때 그 일부가 될 수도 있었던 지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스핑크스 아래 터널로 넘어가 잃어버린 도서관을 찾아본다. 수세기 동안 사라진 지식의 보고로 여겨지는 기록의 전당은 이집트의 대스핑크스 바로 아래에 숨겨져 있다고 한다.
미국의 예언가 에드거 케이시와 여러 미스터리 연구자는 그 존재를 믿었다. 스핑크스 발 아래 미로의 수수께끼 같은 기록의 전당에는 천문학과 연금술, 의학, 심지어 마법 지식이 숨겨져 있다는 전승이 있다. 연구자들은 아직 이것이 실제인지 확신하지 못한다. 테티 피라미드 상형 문자의 암호처럼 담긴 파라오의 비밀은 지식이 실제로 사람의 손에서 다른 사람의 손으로 전해졌음을 시사한다. 그것은 마치 장례에 바치는 선물과도 같았다. 그렇다면 그 모든 지식이 보관됐다는 도서관은 어디에 있을까? 에드거 케이시는 트랜스 상태에서 기록의 전당을 언급하며 그곳에 고대 문화의 지식이 숨겨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당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오른쪽 스핑크스 앞발에서 시작된다고 주장했지만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무덤의 레시피. 체코 과학자들은 고대 켈트 모라비아 매장지의 꽃가루 연구를 바탕으로 켈트트식 맥주를 재현했다. 맥주의 역사는 매우 오래됐고 가장 이른 흔적 가운데 일부는 중동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약 5,500년 전에는 이미 양조 시설이 등장했다. 하지만 맥주의 전체 역사는 여전히 수수께끼다.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진행된 발굴은 고대 켈트인의 삶과 전통을 이해하는 새로운 자료를 제공했고 현장에서 발견된 꽃가루에 대한 현대 분석은 켈트인이 맥주 제조에 사용한 기장과 여러 풀의 흔적을 밝혀냈다. 연구진은 클로버 같은 일부 재료가 단맛을 내는 데 쓰였을 수 있다고 본다. 이는 고대의 섬세한 취향과 양조 기술을 보여준다. 재현된 타우리 에일은 현대 맥주와 다른 독특한 맛을 지니며 다양한 허브와 향신료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홉이 없다는 점도 흥미로워 중세 레시피와 비슷한 풍미를 낸다. 인류의 가장 오래된 음료 가운데 하나인 맥주는 문화와 시대를 넘어 사람들을 이어준다. 광부들의 충격적인 발견. 광부들은 때때로 고고학자조차 놀랄 만한 특이한 유물과 마주친다. 2008년 로스토프주 도네츠크의 자파드나야 관산 약 900m 깊이에서 특이한 발견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사암에서 석탄기인 약 3억 6천만 년에서 3억 년 전의 바퀴 모양 자국이 발견됐다는 주장이다. 광산에서 일한 작업반장 카사트키는 사진을 공개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 광산은 갑작스러운 석탄과 가스 분출 위험이 있어 위험시설로 분류됐고 경영진은 조사를 맡고 작업을 서두르라고 지시했다. 이후 더 작은 자국도 나왔지만 연구용으로 꺼내지 못했다. 카사트키는 2009년 폐쇄 후 침수된 광산에서 거대한 뱀과 어쩌면 날개 달린 파충류의 흔적 같은 다른 기묘한 것도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또 세계 여러 석탄 광산에서 석재블록 벽과 상형 문자 같은 특이한 발견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꺼냈다. 이런 이야기들은 환상적으로 들리지만 아직 알려지지 않은 고대 문명이 있었을 가능성을 상상하게 만든다. 이런 주장은 고고학과 역사에 새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지만 주류과학은 대개 광부들의 전설이나 오해로 본다. 그렇다면 이 수수께끼의 흔적이 정말 고대 문명의 증거인지 아니면 그저 우연한 자연현상인지는 객관적인 검증과 추가 연구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 독특한 원형 매장지. 12월 2023년 노르웨이 문화사 박물관. 고고학자들은 프레드릭스타드 인근 채석장에서 독특한 영화 매장지를 발견했다. 41개 무덤 대부분에는 화장된 영화의 유해가 있었는데 기원전 800년에서 200년 사이에는 매우 드문 사례다. 연구진은 영화에게 특징적인 얇은 두개골 조각을 통해 묻힌 이들의 연령을 추정했다. 각 무덤은 돌 원으로 둘러싸였고 유해는 항아리 안이나 돌 바로 아래에 놓였다. 흥미롭게도 무덤 주변에서는 조리용 구덩이와 화덕도 발견돼 장례와 관련된 의식이나 모임이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곳은 고대 공동체 사람들이 모여 아이를 잃은 슬픔을 함께 나누던 장소였을 수 있다. 어린이 집단 매장은 고고학에서 흔치 않다. 이 발견은 고대 공동체가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더 잘 이해하게 해주며 아이들이 사회에서 중요한 존재였음을 보여준다. 수천 년 전 사람들 역시 자녀를 잃는 슬픔을 견디기 힘들어했다. 고대 제국시대의 무덤. 중국의 역사는 독특하고 매우 흥미롭다. 특히 이 거대한 지역의 고고학은 훨씬 더 다양한 이야기를 품고 있어 고고학을 고대 이집트에만 한정해서 볼 수 없게 한다. 몇 년 전 중국에서는 고고학자들이 금나라 시대에 만들어진 고대 무덤을 발견했다. 이 왕조는 중국 북부와 오늘날 러시아 극동 일부 지역까지 영향력을 미쳤다. 노동자들이 이 석실묘를 발견한 것은 2019년으로 베이징에서 약 650km 떨어진 곳이었다. 무덤에는 사자와 말미잘, 꽃, 수호령 형상이 장식돼 있었다. 한쪽에는 여성, 다른 쪽에는 남성 형상이 있으며 내부 벽돌은 조각한 나무처럼 보이도록 만들었다. 아마 별도의 채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무덤에서는 세 사람의 유해가 발견됐다. 50에서 60살 사이의 성인 2명과 6에서 8살 사이의 아이 1명이다. 연구진은 무덤이 1190년에서 1196년 사이에 만들어졌음을 보여주는 글이 적힌 토지 문서도 발견했다.
당시 이 지역은 금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황실은 여진족 출신이었고 이들은 중국 동북부의 반유목민족이었다. 오늘날 만주족과 에벤키족이 그들과 연관된 집단으로 언급된다. 1207년 이 나라의 인구는 약 5,300만 명이었다. 무덤의 정확한 연대는 주변 다른 건축물의 시기를 판단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이제 중국에서 이스라엘로 이동해 또 다른 섬뜩한 매장지를 살펴본다. 고대 이집트의 결혼 사기. 고고학자들은 이집트에서 결혼 사기와 관련된 흥미로운 문서를 발견했다. 이 파피루스는 2000년도 더 됐다. 고대 이집트에서도 연인 사이에 어떤 속임수가 벌어졌는지 오늘날 직접 알 수 있다는 점이 놀랍다. 이 문서는 속은 신부 필로메나가 프톨레마이오스 왕에게 보내 결혼을 약속했던 누메니우스를 처벌해달라고 요청한 탄원서다. 문서에 따르면 남자는 결혼하지 않은 채 전 연인의 지참금을 가져가 버렸다. 결혼을 둘러싼 사기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당시에도 사람들은 법의 허점을 이용하고 사기를 벌였다. 현재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례는 제한적이지만 실제로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다. 문서는 파윷 오아시스의 데이르엘 바나트 공동묘지에서 발견됐다. 이곳에서는 기원전 4세기부터 비잔틴 시대 이집트까지 거의 1000년 동안 사람을 묻었다. 이 문서는 장례 장식의 재료로 무덤에 들어갔다. 모든 사람이 귀금속이나 보석을 함께 묻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고대 이집트인들은 다른 방법을 썼다. 이미 글이 적힌 파피루스를 눌러 조각으로 만든 뒤 목걸이를 제작해 사후세계에 바치는 물건으로 사용했다. 다음 발견도 대규모 매장과 관련돼 있다. 가장 오래된 인간의 치아. 과학자들은 독일에서 매우 이례적인 발견이 나왔다고 발표했다. 연대가 거의 1000만 년에 이르는 고대 치아 화석이며 연구진에 따르면 이것들은 기존의 인류 역사 연대와 맞지 않는다고 한다. 특히 놀라운 점은 이 화석 가운데 하나가 아주 오래된 인류 조상의 치아와 닮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비슷한 치아는 유럽이 아니라 아프리카에서만 발견됐고 그마저도 이번 표본보다 수백만 년 더 최근의 것이었다. 2016년 9월 독일 FSI 인근에서 발견된 잘 보존된 치아 2점은 약 970만 년 전 것으로 추정됐다. 하나는 오른쪽이 첫 번째 어금니로 이 지역에서 나온 다른 표본과 비슷했지만 왼쪽이 송곳니는 달랐다. 연구진은 이 치아의 윤곽과 형태가 특정 호미님의 치아와 비슷하며 그중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도 포함된다고 설명한다. 문제는 루시가 약 300만 년 전으로 추정되고 인류의 초기 조상이 아프리카에서 유럽과 아시아로 이동하기 시작한 시기가 약 10만 년 전으로 여겨져 왔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 치아는 누구의 것이며 왜 기존 예상과 다른 시대와 장소에서 발견됐는지가 핵심 수수께끼가 된다. 미완성의 거대 고대 구조물. 신비로운 레바논 계곡에는 고대의 수수께끼를 품은 도시 바알베크가 있다. 최근 이곳에서 확인된 구조물은 바알베크가 고고학과 세계 문화사에서 지닌 독특한 가치를 다시 보여줬다. 오랫동안 바알베크의 거석 건축은 학자들에게 난제였다. 이런 대규모 구조물을 어떻게 만들었고 왜 만들었는지에 대해 직접 비교할 만한 사례가 많지 않았다. 최근 발견은 고대 문명을 이해할 새로운 해석과 가능성을 제공한다. 베카 계곡에 자리한 바알베크는 헬레니즘과 로마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정복 이후 도시는 크게 변하며 동서 문화를 잇는 공간이 됐다. 그리스 문화는 건축과 예술의 흔적을 남겼고 로마인들은 바알베크를 종교적 문화 중심지로 더욱 확장해 거대한 신전과 공공건물을 세웠다. 가장 유명한 것은 유피테르와 베누스, 바쿠스에게 바친 신전들이다. 장엄한 외관뿐 아니라 구조에 담긴 기술적 성취로도 유명하다. 특히 임신한 여인의 돌이라 불리는 1000톤이 넘는 거대한 거석은 결국 신전의 최종 구조에 사용되지 않았다. 2014년 채석장에서 나온 또 다른 발견은 고대 건축법을 둘러싼 의문을 더욱 키웠다. 이 발견은 고대 건축가들이 당시 기준으로 매우 뛰어난 기술을 활용했음을 보여주며 고대 공학 지식이 어디에서 생겨나 어떻게 퍼졌는지 질문을 던진다. 바알베크를 스토헨지나 이집트 피라미드 같은 다른 고대 건축물과 비교하면 물류와 공학 측면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스토헨지의 거대한 돌을 운반하거나 기자의 피라미드를 세우는 일에는 막대한 노동력뿐 아니라 정교한 계획과 천문 지식도 필요했다. 지표 투과 레이더와 3차원 스캔 같은 현대 고고학 기술은 고대 기술을 연구하는 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 외계 생명체인가? 독특한 인간인가? 2017년 페루 남부 나스카 지역의 한 동굴에서 기자이자 미확인 비행물체 연구자인 하이메 마우사는 길쭉한 두개골과 손가락 3개를 지닌 특이한 미라 6굴을 공개했다. 그는 이들이 외계 생명체라고 주장했다.
발견물 가운데에는 남성 4명과 여성 1명, 영아 1명이 포함됐다고 전해졌다. 마우사는 이 미라들을 멕시코 의회에서 공개하며 외계 기원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확신과 달리 많은 전문가들은 이 미라를 조작된 유물로 봤다. 하지만 마리아 M. 영일이라고 불리는 미라 하나에 대한 최근 연구에서는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페루 연구진은 전자현미경과 X선 촬영으로 마리아를 분석했고 사람과 생물학적 유사점이 있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뼈가 미라화된 외피 아래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길쭉한 두개골에서는 인위적 변형의 뚜렷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됐다. 두개골 윗부분은 비정형적인 성장과 발달을 보이며 부피도 일반 사람보다 약 30% 크다고 설명된다. 마리아는 머리카락과 귀가 없고 손의 세 손가락에는 각각 4개의 마디가 있으며 발에도 비슷한 특징이 있다고 전해진다. 튀어나온 눈과 돌출된 턱도 언급된다. 발의 구조도 독특하다고 한다. 뒤꿈치뼈가 사람과 다르다는 해석 때문에 몸을 구부린 자세로 걸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마리아는 관절염이 있었고 척추도 손상돼 있었다고 한다. 마리아가 나스카 문명과 같은 시기에 살았다는 주장도 있어 이 문화와의 연관 가능성이 언급된다. 이전 DNA 연구에서는 미라가 콜럼버스 이전 시대 인간의 유해를 변형한 것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새 연구는 답보다 더 많은 질문을 남긴다. 연구자들은 마리아의 기원과 독특한 특징을 정확히 규명하지 못했다. 유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유전자 검사를 포함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이른바 외계 미라가 실제 인간과 여러 유사점을 보인다는 주장은 우리의 과거를 해석하는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수백 년, 수천 년 전 지구에 누가 살았는지를 이해하려면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하다. 과학자들이 되살린 고대 음료. 이스라엘 연구진은 실험 고고학의 세계에 뛰어들어 음료를 만들기로 했다. 우리 조상이 마셨던 음료다. 시작은 이스라엘 발굴지의 고대 토기 조각에서 효모 흔적을 발견한 일이었다. 표본은 기원전 3000년 무렵의 것으로 이 표본들은 텔아비브와 예루살렘을 비롯한 여러 장소에서 발견됐고 가자지구 인근의 고대 이집트 양조장에서도 나왔다. 고고학자와 미생물학자는 고대 효모를 연구하고 다시 배양하기 위해 협력했다. 연구진은 효모 군집을 되살린 뒤 이를 이용해 고대 방식의 음료를 만들었고 그 맛은 블레셋인과 이집트인이 마셨던 맥주를 떠올리게 했다고 한다. 실험에서는 고대 음료 레시피를 바탕으로 맥주와 벌꿀수를 만들었다. 양조 과정에는 고대 중동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홉을 넣는 등 일부 현대적인 변화도 더해졌다. 그 결과 고대 전통과 현대 기술이 섞인 독특한 맛의 음료가 완성됐다. 예루살렘 양조센터의 양조가 슈무엘 나키에 따르면 음료는 향신료 느낌이 나고 약간 과일 향이 있으며 맛이 매우 복합적이었다. 효모가 이런 풍미를 만드는데 핵심 역할을 했고 이는 양조에서 효모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보여준다. 실험의 성공은 과학자와 양조가들에게 추가 연구에 동기를 줬다. 연구팀은 되살린 효모를 활용해 고대 레시피 기반의 새로운 맥주를 더 만들 계획이다. 이런 협업은 이스라엘 맥주의 종류를 넓히는 동시에 고대인의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고대의 재료를 바탕으로 만든 음료를 직접 맛보고 싶은가? 그 재료는 효모다. 이렇게 깊이 양조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고 싶은가? 다양한 생각을 떠올려 볼 만하다. 이 실험은 오래된 양조 기술을 현대 과학으로 다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사례로 남는다.